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보궐선거를 41일 앞두고 부산을 찾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17만 명분의 백신 수송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재주행 백신은 한때 온도를 이탈해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신중론을 펴고 당 중진의원의 반기도 나오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폭력을 거부한다는 신념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훈련 거부의 사유로 처음 인정한 겁니다. MBN 데이터 AI 취재팀 분석 결과 온라인 중고차 매물의 95%가 허위였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단속은 유명무실합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자 정부가 이사 대책 후속 조치로 매달 공공개발 후속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N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종합뉴스는 진정한 양심을 화두로 제시해봅니다. 비폭력 신념을 주장하며 16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과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또 한 사람. 그런데 한 명은 자신의 그 신념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비폭력을 실천한 반면 다른 한 명에게선 폭행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한 명에게는 사상 청부로 무죄를,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확정했죠. 판단 기준은 진정한 양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양심이라 다음 선거만 바라보고 줄을 서는 사람과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고민하며 당장의 이익을 내려놓는 사람. 이들도 누군가 이렇게 판결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날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 만원도 못 돌리게 하면서 정부는 수십조 원을 국민에게 퍼준다고 하고 이젠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함께 부산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부전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어 30분간 배를 타고 가덕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신공항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지점이 육로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매립이 됩니다. 물 깊이가 12m에서 13m 정도.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업 방향이 바뀐 데 대한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반면 같은 당 부산 지역 의원들은 신공항 건설을 방해하는 변창흠 국토장관의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장 보선을 앞둔 힘 실어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이번 일정은 오래전 결정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되겠죠. 예전 정권도 대규모 토목공사를 앞두고 예타 면제 카드를 정치적 이유로 활용했었는데 결과물에 대해 평가는 엇갈립니다. 4대강 사업과 호남 고속철처럼요. 가덕도 공항은 어느 길로 가게 될까요? 말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될지 도움이 될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에 전국이 물난리를 겪었던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의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환경부 측은 4대강 보에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의견을 내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재해 예방 등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의 전체 예산 22조 원 중
90%에 육박하는 19조 원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F1 경주장도 사업의 경제성이 평가되지 않아 낭패를 봤습니다. F1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예타가 면제됐지만 흥행 부진으로 6천억 원가량의 운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성이 낮아 사업이 불투명했던 호남 고속철도는 예상보다 이용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로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절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성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재정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3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대부분 사업들에서 면제 사유 적용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내일 오전 9시면은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서 일제히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접종을 앞두고 있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도봉구 보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부터 이천 물류센터에서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백신이 이송됐는데요. 이곳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0명분이 도착했습니다. 백신이 도착하자마자 현장 관계자들은 온도가 제대로 유지됐는지 또 물량은 정확한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2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전용 냉장고에 백신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배송된 500명분에 대해선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하루 60명씩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1바이알, 즉 한 병으로 10명까지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되는 백신이 없도록 10명 단위로 접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첫 번째 접종자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첫 번째 접종자를 콕 집어서 정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동시에 접종받는 모두가 1호 접종자라는 설명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6일 9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세 미만의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분들 모두 첫 번째 접종자가 되신다는 것을 해외에선 총리나 간호사 등 1호 접종자를 확정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정치적 논란도 있었고 1차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희망률이 93%에 달하는 만큼 접종 기피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2번째 접종 국가가 됩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1호 접종자는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로 첫 접종자들을 공개했는데요. 세종시와 충남 등에선 요양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선정됐습니다. 그중 한 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의료인으로서 1호로 이제 접종을 함으로써 그 불신감을 좀 해소시키고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1호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접종을 희망하는 요양병원과 시설 관계자들은 28만 9천 명으로 동의율은 93.7%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도 모레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내일 낮 12시 10분쯤 화이자 백신 5만 8천 명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면 곧바로 예방접종센터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모레 아침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300명이 첫 접종을 하게 되고요. 다음 달 3일부터는 호남과 영남 등에 위치한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일부터는 각 의료기관에 화이자 백신을 배송해서 자체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료진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 동의율은 닷새 전까지 94.6%였는데 오늘은 95.8%로 1.2%포인트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보건소 앞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백신은 새벽 5시 50분을 기점으로 이천 물류센터를 출발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부분 순조롭게 배송이 됐지만 제주행 백신은 보관 용기가 적정 보관 온도를 벗어나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대신 다른 걸 얼른 다시 보냈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새벽 5시 50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의약품 운송 트럭이 이천 물류센터를 출발합니다. 수송 작업에 동원된 트럭 55대가 물류센터를 빠져나갈 때마다 군과 경찰의 호위 차량이 앞뒤로 따라붙습니다. 당초 오전 7시에 끝날 예정이었던 수송 작업은 2시간가량 지연돼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완료됐습니다. 제조사는 온도에 민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상자마다 온도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56곳으로 향한 17만 명분의 백신은 대부분 순조롭게 배송됐지만 일부 지연 사태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도로 출발한 1,950명분 백신의 보관 용기가 이송 중 적정 보관 온도인 2에서 8도보다 낮은 1.5도를 기록해 전량 회수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이 동결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 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폐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총 78만 5천 명분의 백신 수송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백신 수송에 항공편 투입이 예상되는 울릉도엔 내일까지 수송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인성재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접종이 이루어지는 병원과 보건소는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송받은 백신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전 같은 백신 접종 훈련도 벌였죠. 강세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의약품 운송 트럭이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봉인된 운송 트럭 문을 열고 봉인지 해제는 군에서 하는 걸로 해제하겠습니다. 네. 냉장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트럭에서 꺼내 보건소로 옮깁니다. 서울, 수원, 광주, 그리고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백신 접종 하루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백신을 배송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백신을 전달받은 의료진은 수량을 확인하고 냉장 보관함으로 백신을 옮깁니다. 온도 유지가 중요한 만큼 꼼꼼하게 백신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그 온도 이탈 시에 또 알림이 혹시 울릴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문자로 알림이 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훈련장에서 문진표를 작성한 시민들이 차례대로 접종실로 들어갑니다. 의료진은 모형 주사기를 사용해 접종을 연습합니다. 접종을 받고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나오자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 접종센터에 아나필락시스 환자 발생해서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1개월.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MBN 뉴스 강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6명. 대규모 집단 감염은 잦아들었지만 가족과 지인을 고리로 하는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의 가족 지인 모임에서 12명이 확진됐고 경북 의성의 가족 모임과 온천 관련 확진자는 86명까지 늘어났죠. 당초 내일쯤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할 수 있을까 내심 기대했던 정부는 그래서 일단은 현 수준을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하고 생활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부산 도심에서 만취 운전자가 택시 2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한 또 다른 택시기사의 끈질긴 추격 끝에 도주는 막을 내릴 수가 있었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승합차를 뒤쫓습니다. 택시기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위급한 상황을 경찰에 알립니다. 지금 뺑소니 차량 쫓고 있습니다. 택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향해 질주하던 도주 차량은 간신히 멈추고 보행자! 방금 사고 차량 보행자 칠 뻔했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신호위반까지 아찔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30여 분 동안 부산 도심을 질주하며 펼쳐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순찰차 9대가 출동해 도주로를 틀어막고서야 막을 내립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냄새가 엄청 많이 났고요. 몸에 힘이 없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뺑소니 차량을 발견하고 끈질긴 추격을 이어간 택시기사 덕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차가
바로 이제 제 옆에 이 다른 차로에 있던 택시를 충격하는 걸 봤어요. 더 많은 피해를 없애야 되겠다. 경찰은 40대 운전자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대리기사를 보내고 다른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량을 5m 운전한 남성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하기까지 그 잠깐 운전대를 잡은 또 다른 남성은 그 몇 미터 거리를 가면서 주위 차들을 사정없이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주택가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내리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성이 뒷좌석에서 따라 내립니다. 대리기사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돈을 건네받고 나서 자리를 떠나자 남성은 조수석에 앉았다가 자리를 옮겨 직접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화단을 차례로 들이받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뒤로 들어가면 하얀 차를 받고요. 들어가서 자기 차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왔다 갔다 못 들어가니까 술이 취해서 못 들어가니까. 해당 남성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남성은 파출소에 연행되고 나서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음주운전과 관공서 주치소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선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기사가 오길 기다리다 직접 5m가량 차를 몰고 주차한 남성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정차 목적의 음주운전에도 면죄부를 주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설령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선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30대 엄마가 6살 딸을 상가 건물 4층에서 밖으로 떨어뜨리고는 자신도 투신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아이와 여성을 모두 다 받은 덕에 둘 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주민 또한 다쳤습니다. 신무영 기자입니다. 4층짜리 빌라 난간에 한 여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고 땅에는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은 난간에서 뛰어내려 1층 상가 간판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순간 투신을 막으려던 한 주민이 여성을 받으려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이 6살 딸을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고 투신했습니다. 떨어진 아이와 엄마는 빌라 맞은편 건물 1층 주민이 받는 과정에서 속도가 줄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녀를 구하다 다친 주민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둘의 상태를 더 걱정했습니다. 조금 이제 팔도 아프고 그런데 애들도 뭐 이쁘고 아줌마도 역시 성격이 좋아요. 그걸 당연히 그래야죠. 사람이라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예쁘면 아이 누구나 그래야지. 투신 전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고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출근하고 없었는 게 맞아요. 싸운 게 아니고 그 집안 안에 그 사정도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개인적인 사정들이기 때문에. 경찰은 가족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MBN은 포커스M 취재를 통해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다단계 스캠 코인의 실태를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수사를 받고 있는 다단계 코인 업체 대표가 과거에 경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울고 있는데 경찰이 한 통속이 됐던 걸까요?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채굴기와 가상화폐 사업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상장 후 폭락하는 등 수백억 대 피해를 발생시킨 비코인 업체. 투자자들은 약속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자 수차례 업체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규제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무혐의 처분. 그런데 이 과정에 경찰 수사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관이 여러 차례 회사 사무실에 방문해 고소된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제 고소당한 반박 자료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그 경찰분이 모셔서
그걸 검토를 하고 뭐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3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 경찰이 당시 남양주 경찰서에 근무하던 A 경위로 비코인 업체 대표와 형님 동생하던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도 5월 달쯤에 실제 이태리에 가서 몽블랑 펜을 사서 선물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청탁이나 이런 의뢰로 인해서 어쨌든 모든 고소 사건을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지난 2018년 3월에는 업체 대표가 경기 남양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피해자 측은 대표지의 실거주지는 서울 강남이지만 경찰서 관할을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주소로 가보니 지난해 도로 건설 사업으로 국토부가 부지를 매입해 현재는 주택가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법인 등기상 업체 대표 주소는 남양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에 대해 A 경위는 취재진에게 업체 대표와 일면식도 없고 코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도 A 경위와는 모르는 사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와 업체 대표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고 A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은 제102주년 3.1절이 되죠. 뜨거웠던 독립만세운동과 일제 만행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타전한 사람은 미국 AP통신사 특파원이었던 엘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병원 침상에 숨겨져 있던 3.1 독립선언서 사본을 발견했거든요. 그 뒤 그는 옥고를 치르고는 일제에 의해서 추방되죠. 테일러 부부가 서울에 짓고 살았던 가옥이 79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의 주택가. 2층짜리 붉은 벽돌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919년 우리 민족의 3.1운동과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최초로 보도한 미국 AP통신사 특파원 엘버트 테일러 부부가 살던 가옥입니다. 엘버트 테일러는 아들이 태어난 세브란스 병원 침상에서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 일본 몰래 해외로 그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옥의 이름은 딜쿠샤,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란 뜻. 옥고까지 치른 엘버트 테일러가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며 방치된 지 79년 만에 딜쿠샤가 역사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문서와 편지 등 테일러 부부의 유품과 다양한 소장품은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할아버지의 유물 천여 점을 기증한 손녀는 서양인 독립유공자가 재조명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Korean people realize that there were foreigners that stood with them in solidarity, that right there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m for their independence. 일제강점기 당시의 역사와 서양인의 항일 정신을 오롯이 간직한 딜쿠샤는 올해 3.1절에 문을 열고 일반인을 맞이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싼 매물을 올려놓고 손님을 유인한 다음 비싸게 다른 차를 판매하는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는 사실 어제 오를 일이 아니죠. MBN 데이터 AI 취재팀이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 온라인 중고차 매물을 분석해봤더니 무려 95%가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 가격의 2% 정도 되는 값으로 올려놓은 곳까지 있었죠. 데이터엠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보통 4천만 원 안팎인 최신식 대형 SUV가 92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고 침수 압류 차량 전혀 없는 걸로 보셨고요. 오늘이라도 괜찮으시면 850만 원까지 맞춰드릴 수 있거든요. 손님을 가정에 방문해봤습니다. 상가에서 만난 매매업자는 취재진을 다짜고짜 차에 태우더니 외딴 차고로 데려갑니다. 보여준 차량은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과 번호판부터 다릅니다. 소비자분한테 이제 이전할 수 있는 번호판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번호판만.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지적을 하자 통화하는 다른 설명을 합니다. 시승차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요, 시승차 아니고요. 경매차예요. 그 금액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차량이 이제 전시 시승을 했던 차량인데 이후 확인해보니 설명과 달리 사고 기록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허위 매물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이 차가 뭐 역수입차다. 한 달에 뭐 200 얼마씩 들어갈 건데 그거는 이제 뭐 관세고 뭐 알고 계셨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걸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차를 되게 비싸는 수법인 거예요. MBN 데이터 AI 취재팀은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와 함께 중고차 데이터 약 80만 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차량 모델, 연식, 사고 여부, 연료, 배기량 등을 종합해 중고차별 표준 정상 가격을 계산했는데요.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세 중고차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 104건을 무작위로 추출해 이 정상가와 비교해봤습니다. 놀랍게도 104건 중 99건, 그러니까 95%가 정상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위로 추정되는 매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정상가의 20에서 30%에 불과했는데 심지어 2%밖에 되지 않는 매물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이트들은 유명 기업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타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베껴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가격이 싼 중고차는 허위 매물로 의심하고 만약 사기를 당하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엠이었습니다. 이런 사기는 못 잡는 걸까요? 안 잡는 걸까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지역을 옮겨가며 휴업, 폐업을 반복하고 떴다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단속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고차 매매 사이트입니다. 전화를 걸자 지금 바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 바로 입구 왼쪽으로 보시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사실 이 업체 지난해 6월부터 폐업한 상태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중고차 매매 업체 중 현재 휴폐업인 곳은 총 311곳. 그러나 취재팀이 확인해보니 이 가운데 49곳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확인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까지 온갖 허위 매물에 온상이 되고 있지만 단속은 유명무실합니다. 이 허위 매물이라는 게 10년 넘게 계속 있었거든요. 이거를 미리 단속하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허위 매물 사기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잡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라는 게 또 지속성이 없고 막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다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단속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대부분이 여러 지역을 돌며 떴다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한 개의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문제가 되면은 또 뭐 폐쇄를 하고 또 다른 쪽에 또 개설하고 자치구 공무원들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진입이 어려운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이 같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중고차 매매 피해 사례는 매년 10,000건이 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키워드는 545만 원짜리 철판입니다. 이렇게 귀한 철판이 있습니까? 네,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인데요. 네. 한 소비자가 쿠팡에서 약 545만 원을 주고 맥북 프로를 주문했는데 철판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포장은 새 제품과 똑같았지만 안에 들어있던 건 맥북과 모양과 크기, 무게까지 비슷한 철판이었다는 거죠. 아니,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정말 황당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쿠팡이 자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소비자가 최근 맥북 프로를 구매한 뒤 제품만 빼내고 재포장해서 쿠팡에 반품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품된 상품, 정확하게 말하면 철판이 든 박스는 검수 과정에서 포장 상태가 완벽해 걸러지지 않았고 이후 재판매된 겁니다. 쿠팡 측은 철판을 받은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해줬지만 쿠팡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반품 및 환불 정책을 악용한 사례로 의도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이 되어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야, 그렇게 맥북하고 비슷한 사이즈며 무게며 철판을 구해서 넣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차관 겸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죠? 네, 국회의원이 차관을 겸직하는 법안이 새로 발의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의 정부 부처 차관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영국, 일본은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삼권 분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각에선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삼권 분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통령의 능력 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국가 통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거죠. 국회 입법조사처도 의회와 행정부,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함께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한술 더 뜨는 거네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후원금입니다. 후원금 뭐 정치인들한테 주는 그런 후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후원금인데 누가 줬는지가 오늘 관심사였습니다. 연예인의 정치자금 후원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수 양희은 씨는 지난해 11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에게 500만 원씩 후원을 했는데 세 의원 모두 군 출신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씨의 남편 정호영 씨가 군사 장비를 만드는 방위 산업체를 운영해 부적절한 후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씨 측은 이영애 씨가 군인 가족이라 군인들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계속 후원했다며 남편 정 씨는 방산업체 경영에서 손 뗀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고 지분도 0%대가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는 정당 중 하나인 미래당에 지난해 3월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350억 원, 국민의힘 156억 원 이렇게 후원금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이 후원금들이 정쟁이 아닌 정치 발전에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적 이유로 군에 가지 않는 사례는 꽤 많았죠. 이번엔 비종교적 이유로, 그러니까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전역한 A씨는 이후 예비군 훈련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게 됐다며 이런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에서는 예비군 불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시민활동가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한 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끊임없이 개인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심사하려 들고 선별하려 든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대법원은 병역 거부자의 전반적인 삶의 환경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죄를 묻는 건 위헌이다, 아니다. 오늘 헌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A씨는 수의사 잘못으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를 겪자
SNS에 수의사의 잘못을 알리려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사실이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대신 해당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의견이 맞섰지만 헌법재판소는 5명 찬성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매체가 다양화돼 명예훼손적 내용의 전파가 빠른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개인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합헌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인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레임덕의 시작이냐 아니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속도 조절을 암시했다고, 여당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너무 빠르다는 게 대통령의 뜻인 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대통령 뜻에 반하고 있는 걸까요? 김순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다음 주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올해 상반기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은 일부 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사가 이렇게 분명히 전달이 됐으면 그거를 마치 시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중수청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내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펼쳤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검찰개혁 속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존중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놓고 당정청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뿐 아니라 얼마 전 판사 탄핵도 처음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초선 모임, 이른바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모임 의원들 일부분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깝다는 말도 들립니다. 어떤 모임인지 안보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공청회에 참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철험회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험회가 여러 번 이런 행사를 주최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전염병 때문에 많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또 더 열심히 공부해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공부 모임을 표방한 철험회는 본받을 분에게는 배우고 누구처럼 못된 짓은 하지 말자는 다짐을 이름에 담았다는 게 최 대표 설명입니다. 지난 여름 수해 때 활짝 웃는 사진이 공개돼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여권의 사법 이슈를 주도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상 첫 판사 탄핵에 앞장선 박주민 이탄희 의원과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의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한 김용민 의원 등이 소속됐는데 현재 회원은 20명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철험회의 행보가 강경 일변도란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남국, 이규민, 민영배 등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인연이 깊은 의원들이 다수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이후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우상호, 박영선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투표를 시작해 다음 달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냅니다. 다음 달 4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세훈, 나경원 두 예비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반 나경원 연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룰이 100% 시민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국민의힘 후보에 표를 던져 여권에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건데 오세훈 예비후보를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권을 지지하거나 야권 정당의 당원이거나 야권을 지지하는 적어도 여권의 지지자는 아닌 분들에 의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야권 후보겠죠. 오세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보수 색채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정치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아마 안철수 후보로 예상되는 저쪽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오 후보를 중심으로 반나경원 연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나 후보는 정치공학적 이야기라며 각 후보의 완주 의지가 강하다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 금태섭 예비후보는 마지막 토론에서 정책과 비전을 주제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뒤 내일부터 경선 투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진애 의원은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 태도에 의문을 표하며 민주당 후보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방식으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빙하가 녹아내려 발생한 홍수로 순식간에 마을이 파괴되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고 사막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에 힘이 실리는 건데 2년 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수출을 할 때 수천억 원의 탄소 국경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죠. 전민석 기자입니다. 우레와 같은 굉음과 동시에 쏟아진 흙탕물. 빙하가 녹아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댐과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실종자는 200명이 넘지만 발견된 시신은 30여 구에 불과합니다. सब गर्मी के कारण है ज़्यादा गर्मी पोल्यूशन अब रोड भी बन रहा है बहुत ऊपर तक 실내의 라라케테 강에선 죽은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떠올라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열사의 사막엔 눈보라가 몰아쳤고 파르테논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리는 때 아닌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인간의 존엄마저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모두 지구 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재앙을 생생히 목격하고 있는 지구촌은 환경 규제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를 선언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조정세 도입을, EU는 당장 2년 뒤 탄소 국경세 도입을 예고하는 등 국제사회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Around 2030 is the date at which we have to get the world now on the right path in order to cap the warming at that level of 1.5.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정도에는 우리나라가 유럽, 미국, 중국에 수출할 때 약 한 6,100억 정도의 그런 탄소 국경세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나옵니다. Climate change is not letter!
지난 10년간 기후 변화로 숨진 사람은 41만여 명. 바로 지금이 중대한 고비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사 공급, 주택 공급 대책의 효과가 벌써 떨어진 걸까요? 잠시 숨고르기를 하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도 심상치 않고요. 그래서인지 정부와 여당은 이사 대책의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광명 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여당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매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의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서울 자치구들이 2차 시범 사업자로 모두 28곳을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쪽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공공시행 재건축은 안 한다. 이런 현수막을 내거는 재건축 조합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업 개시 후 매수한 사람들은 입주권을 받기는커녕 현금만 받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일명 현금 청산이라고 하죠. 이거는 안 하겠다. 그러니 안심하고 우리 집을 사십시오. 이겁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민간 재건축으로 추진하겠다는 안내문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가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 입장을 반영해 제작한 겁니다. 재건축을 안 하고 있다.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 민간 쪽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거다. 이 부분을 좀 부합해달라는 요청사항이 계속 있어서. 서울 마포와 강남구 등에서도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재건축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중곡동의 한 아파트에선 설문조사 결과 주민 136명 모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에 반대해 추진 의지를 접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는 사람에겐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 청산만 가능한 점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큰 겁니다. 매매 거래가 끊기면서 집주인 재산 가치에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사업 시행 여부를 모르고 들어온 매수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컨설팅을 통해 공공 주도 사업의 장점을 강조할 계획이지만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커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나서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달래자 결국 이거는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게 되죠. 미국과 우리 주식시장 모두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 넘게 급등하며 하루 만에 3,000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0.5% 유지로 6번째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1.3%로 내다봤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다고 봤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 복세 그런 흐름을 저희들이 여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1%대 물가 상률이 물론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죠. 이에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고용과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 도달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장기간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Overall, on a 12-month basis, inflation remains below our 2% longer run objective.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3,000선 아래로 떨어진 코스피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며 3.5% 급등해 3,000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잠재웠다지만 올해 들어 변동률이 35% 커진 코스피 지수가 말해주듯 급등락이 반복되는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우리 기술을 만든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달 30초 연소에 성공한 데 이어 오늘은 나로 우주센터에서 최초로 100초 동안의 엔진 연소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누리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인공위성 발사 때마다 다른 국가에 돈을 주고 우리가 의뢰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꽃이 일더니 회색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 1단 엔진을 연소시키는 모습입니다. 300톤의 액체 엔진 연료를 100초 동안 태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100초간 연소 시험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10월에 그 누리호 발사가 차질 없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연료 탱크와 엔진 시스템의 안전이 확보돼야 연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엔진 4개가 한꺼번에 연소를 하니까 열 문제라든지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단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동작을 하고 있어서 연구원은 1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 발사까지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종합 연소 시험만 갖고 본다면 오늘 한 시험이 사실은 두 번째지만 의미로서는 거의 7구 능선 이상을 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 개발에는 총 3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소 시험은 3월 말이며 130초가량 진행됩니다. 누리호는 한 번의 연소 시험을 더 거쳐 오는 10월 이곳에서 발사됩니다. 발사까지 무사히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에콰도르 교도소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혈 폭동이 일어나 80명 가까이가 숨졌습니다. 라이벌 관계인 두 범죄 조직이 교도소 안에서까지 패권 다툼을 벌인 겁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소 내부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총과 방패로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철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리고 내부는 금세 흰 최루가스로 뒤덮입니다. 재소자들은 저항 없이 곧바로 제압됐습니다. 에콰도르의 교도소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혈폭동이 발생해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폭력 조직이 교도소 안에서 대표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다 칼부림으로 이어진 겁니다. 교도소 밖에도 대규모 병력이 투입돼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번 폭동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80명에 육박합니다. 사망자 소식에 재소자 가족들은 교도소 앞으로 몰려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Todo el mundo sabe que los presos tienen teléfono. Todos nuestros hijos nos comunicaron desde anoche, todos estos días, que estaban en peligro, que cualquier rato se iban a alzar. Y mire, dicho. 에콰도르 전역에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는 3만 8천여 명. 지난해에도 폭력 조직 간의 흉기 다툼으로 100명이 넘는 재소자가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정규리그를 마친 여자 프로농구에서는 박지수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7관왕에 올랐습니다. MVP를 10번 더 받고 싶다며 개성 넘치는 소감을 밝히면서도 챔피언전 우승에 대한 의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수가 강력한 수비를 뚫고 훅슛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동료의 슛이 실패하자 리바운드를 따내고 점수를 올립니다.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는 말 그대로 박지수 천하였는데 정규 시즌 경기당 평균 22.3득점, 15.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시상식도 박지수의 동무대였습니다. BTS 팬인 박지수는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 의상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규리그 MVP를 포함해 사상 처음으로 7관왕을 달성했는데 정규리그 2위 팀에서 MVP가 나온 건 단일 리그 기준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이 상이 굉장히 욕심이 났는데 제가 우승을 못 이뤄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좀 접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시상식을 자신의 잔치로 만든 박지수의 목표는 이제 챔피언 결정전 우승. 제가 좀 더 영리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슈터 언니들이 좀 더 힘을 내주면 편한 경기 하지 않을까.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내렸고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제주 지역은 글피까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최고 40, 충청권은 5mm 미만의 비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더욱 확대됐는데요. 최근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 지역들은 시료 습도가 35% 이하에 머물겠고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밤부터 전남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영남 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초속 최대 25m 이상의 바람이 불 텐데요. 이 강풍은 글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더욱 포근해집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오후부터 동풍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대기가 또다시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하늘이 흐리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가리키겠습니다. 3일절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